그렇지만 조각은 입체이기 때문에 자유자재로 사실적 표현을 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오코안과 두 아들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라오코안이 두 아들과 같이 뱀에 물려 죽고 있습니다. 라오코안은 옛날 트로이의 승려였습니다. 다 아시는 이야기시겠지만 트로이로 쳐들어간 그리스 연합군들이 9년 동안 싸웠어도 트로이 성을 함락하지 못했죠. 거대한 목마를 만들어 남겨놓고 전쟁을 포기하고 떠난 척했습니다. 트로이 군들은 이 목마 속에 그리스 장군들이 숨어 있는 줄도 모르고 환성을 올리면서 성 안으로 넣으려고 했는데 그때 라오코안이 나와서 목마가 요상스럽다고 반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창으로 목마를 찌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그리스 편을 들고 있던 아테나 여신이 바닷뱀을 보내서 라오코안과 두 아들이 물려 죽었습니다. 자세히 보면은 어느 한 군데도 조각가의 세심한 고려와 기술이 안 들어간 곳이 없습니다. 고통스러운 얼굴이라든지 가슴과 팔의 근육 속에 있는 갈비뼈, 바로 서 있지 않고 대각선을 이룬 몸통과 다리, 또 새 인물을 휘어감고 있는 뱀들, 삼각형의 구도 대단합니다. 1506년에 발굴했을 때 라오코안의 바른 팔이 없었습니다. 바른 팔이 무슨 조각 고를래? 아니다. 뒤로 젖혀졌으리라 추측이 많았답니다. 바른 팔을 만들어 붙이기로 결정하고 원상 모집을 했습니다. 심판이었던 라파엘이 위로 뻗은 것을 선택을 해서 붙여 놓았습니다. 그런데 1906년에 바른 팔을 발견했습니다. 미켈란젤로가 추측한 대로 뒤로 젖혀져 있었습니다. 이건 이 시간밖에 안 하는 거야. 오래전에 만들었던 조각품들을 발굴을 하면은 대개 팔도 없고 얼굴도 없어져서 이렇게 모두 상상의 날개를 펴고 있습니다. 팔이 없이 발굴된 또 하나의 작품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너무나도 유명한 밀로의 비너스이죠. 세 동강이로 갈라진 것을 발굴했는데 두 팔이 없었습니다. 두 팔이 어디에 위치해 있었을까 모두 궁금해하였죠. 그래서 더 유명해졌습니다. 조크를 또 하나 하겠습니다. 한국 여자 목욕탕에서 불이 났습니다. 모든 여자들이 시로락이 하나 걸치지 않고 뛰어나왔는데 손으로 어디를 가렸겠습니까? 얼굴이요.
예. 현명한 여자는 얼굴을 가렸다고 합니다. 이 밀로의 비너스도 팔을 붙이자고 해서 여러 가지로 디자인을 했는데 이것이 그 중에 하나입니다. 왼손으로는 황금 사과를 들고 플린트에 팔을 걸치고 있습니다. 플린트라는 것은 조각이 안정하게 서 있도록 여러 가지 모양으로 만들어 붙인 것입니다. 프랑스 루브르 미술관에 있는데 이태리 우피지에 있는 비너스와 쌍벽을 이루고 있습니다. 메디치의 비너스라고 하죠. 보시다시피 한 손으로는 가슴, 또 한 손으로는 국부를 가리고 있는데 바다에서 금세 태어나서 수집어하는 모양입니다. 이 동상은 팔에 문제가 없지만 대신 색칠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조금 남아있는 색을 보고 원래 채색이 되어 있었다, 아니다로 퇴각했답니다. 최근 마이크로스코픽 리서치에 의하면 원래는 머리를 금발로 입을 빨갛게 칠했다는데 세월이 지나면서 색이 거의 없어졌다고 합니다. 지금은 남은 색을 모조리 없앴습니다. 나폴레온이 유럽을 정복하면서 수많은 미술품을 파리로 가지고 갔습니다. 우피지에 있던 메디치 비너스도 라오코안과 같이 루블 박물관으로 들어갔습니다. 루블 미술관은 이 조각들을 전시하면서 세계 제1 미술관이라고 위용을 떨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나폴레온이 패전을 하고 나서 이 비너스도 본국으로 돌아갔습니다. 루블 미술관은 이 조각들을 빼앗겨서 풀이 죽어버렸죠. 그러던 중에 밀로 섬에서 비너스가 발굴이 돼서 루블 손에 들어왔습니다. 이 조각이야말로 메디치 비너스보다도 더 훌륭하다고 대대로 선전하면서 미술관의 위상을 높였습니다. 선사시대에는 여인을 어떻게 조각을 했겠습니까? 독일 윌렌도르프에서 발굴한 여인입니다. 3만 년 전에 석회석으로 만든 한 손으로 쥘 수 있는 조그마한 조각입니다. 임신한 여자 같은데 부적으로 쓰였던 것 같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보여드린 라오코안과 비너스는 모두 헬레니스틱 피리어드에 속합니다. 헬레니스틱 피리어드보다도 더 선호한 클래식 피리어드의 작품 한 점을 감상을 하겠습니다. 파르테논 신전에 있던 세 여신입니다. 파르테논 신전은 아테나 여신을 모시기 위해서 2400년 전에 지었는데 나라 돈을 저장하던 금고로 쓰이다가 로마 통치하에서는 가톨릭 성당으로 쓰였고 터키 통치하에서는 이슬람교의 모스크로 쓰였고 전시에는 탄약고로 쓰여다가 탄약고로 남용을 하던 중에 폭탄을 맞아서 아깝게도 거의 파괴가 되고 말았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영국 대사 엘긴 백작이 터키 정부의 허락을 받고 그나마 신전에 붙어있던 대리석 조각품을 다 뜯어내 가지고 본국으로 가지고 갔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기둥만 남았습니다. 처음 만들었을 때 상상화입니다. 흰 대리석으로 지었고 조각들은 모두 칠을 했답니다. 세 여신의 조각은 동쪽 페디멘트에 있었습니다. 이런 모양으로 채색이 되어 있었으리라고 상상을 하고 있습니다. 왼편에 있는 여신은 일어서려고 하고 있고 오른편에 있는 사랑의 여신 아프로디테는 가운데 있는 어머니의 무릎에 기대고 있습니다. 아프로디테는 역시 사랑의 신이기 때문에 어깨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렇게 화려하던 것이 지금은 머리와 팔이 모두 없어지고 색도 다 없어진 채로 대형 박물관에 있습니다. 여신들이 걸치고 있는 비단 옷은 자연스럽게 흘러내리면서 주름을 만들고 또 그 주름은 그림자까지 만들어서 몸을 가리기보다는 몸을 더 돋보이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얇은 옷이 젖어서 몸에 찰싹 달라붙듯이 만드는 기법을 웨트 드레이퍼리라고 합니다. 웨트 드레이퍼리로 기법으로 만든 승리의 여신 나이키입니다. 왼편에 있는 나이키는 샌들을 벗고 있고 오른편에 있는 나이키는 하늘에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말했듯이 그림자가 큰 몫을 하고 있습니다. 왼편 것은 in relief라고 합니다. 앞에서만 볼 수 있는 것이죠. 오른편 것은 in the round라고 합니다. 앞, 옆, 뒤에서 다 볼 수 있게 조각한 것입니다. 대형 미술관에서 엘긴경이 가지고 온 조각을 감상을 하고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그리스 정부는 이 조각품들을 돌려달라고 했지만 대형 박물관에서는 5가지 이유로 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첫째, 법적으로 소유권이 우리에게 있다. 산성비와 오염 공기로 손상되었을 것을 우리가 잘 보존해 왔다. 이것은 그리스만의 유산이 아니라 세계 인류의 유산이다. 무료로 관람하고 있다. 그리스에는 보존할 만한 것이 없다. 그리스에서는 최신의 박물관을 개관했지만 영국은 아직도 안 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스와 로마의 조각은 후세의 조각가, 미술가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주었는데 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것은 로마 시대에 돌로 된 관에 새겨진 조각입니다. 2명의 남자 신과 1명의 여자 요정입니다. 라파엘이 이 세 신들의 구도에 매료돼 가지고 파리스의 판결이라는 그림에 이용을 했습니다. 3명의 여신과 균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어느 날 올림푸스의 신들이 큰 파티를 열었는데 초대를 받지 못한 여신이 파티 도중에 나타나서 가장 아름다운 여신에게 하면서 황금 사과를 던지고 갔습니다.
제우스의 부인 헤라와 지혜의 여신 아테나와 사랑의 여신 아프로디테가 제우스 신에게 판결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현명한 제우스 신은 판결권을 트로이 왕자한테 파리스한테 넘겼습니다. 파리스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을 찾아주겠다고 한 아프로디테를 뽑았던 것입니다. 인상파 아버지 마네는 라파엘의 강의 신들의 구도를 모방을 해서 잔디에서의 오찬을 그렸고, 최근에는 명품점이 광고로 쓰였습니다. 조각에서 볼 것 같으면 맨 처음에 보여드린 라오코안에서 우골리노가 탄생을 한 셈입니다. 우골리노의 이야기는 단테의 신곡 지옥편에 나와 있습니다. 우골리노는 이태리 피사의 백작이었는데 대주교와 권력 투쟁을 하다가 패배해서 아들 손자와 함께 탑에 갇혀가지고 굶어 죽었습니다. 우골리노는 배가 너무 고파서 먼저 죽은 아들들을 먹게 됩니다. 이 사실을 단테가 그의 신곡 지옥편에 넣었습니다. 단테는 더 나아가서 우골리노가 대주교의 머리를 뜯어먹으면서 복수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조각은 카포의 작품입니다. 우골리노는 너무 배가 고파서 손가락을 물어뜯고 있는데 큰아들이 차라리 자기를 먹으라고 합니다. 어린아이 한 명은 벌써 죽어 있습니다. 우골리노는 자식까지 먹어야 하겠다는 생각이 미치자 미칠 것 같은 것입니다. 이 조각은 로당의 작품입니다. 너무 굶어서 눈까지 안 보이는데 어쩔 줄 모르면서 기어다니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미켈란젤로의 작품을 감상을 하겠습니다. 이태리 사람들은 오페라 가수 마리아 칼라스를 라 디비나라고 부르듯이 미켈란젤로를 일 디비노라고 부릅니다. 미켈란젤로는 대리석 속에 자신이 조각할 인물이 들어가 있는 것을 환히 들여다볼 수 있어서 군더더기를 깎아버리기만 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미켈란젤로가 24살에 완성한 피에타인데 이 조각으로 유명하게 되었습니다. 피에타라는 것은 슬픔, 비탄이란 뜻으로 성모 마리아가 십자가에서 내려진 아들 예수를 무릎에 앉히고 슬퍼하는 장면입니다. 피에타는 유럽 북부에서 수백 년 동안 선호하던 주제인데 대부분 나무를 깎아서 만들고 채색을 하였습니다. 고통을 얼마나 잘 표현하느냐가 포인트였기 때문에 성모의 슬픈 표정, 예수 몸의 못자국, 피, 갈비 이런 것들을 강조를 했습니다. 그 대신에 사실적인 면은 전혀 없었습니다. 이태리에서는 피에타 그림들은 그렸지만 조각이 없었는데 미켈란젤로가 처음으로 피에타상을 조각을 했습니다.
북유럽의 피에타와는 달리 대리석으로 실물과 다름없이 사실적으로 조각을 했습니다. 피부, 옷 어느 한 군데도 리얼하지 않은 곳이 없지요. 아름답기 그지없습니다. 그런데 성모의 얼굴은 슬퍼서 통곡하는 얼굴이 아닙니다. 잠잠하게 눈을 감고 운명을 받아들이는 얼굴입니다. 성모는 옆으로 내민 왼손으로 슬픔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수 역시 고통스럽게 죽은 흔적이 없이 편안하게 어머니 품에 안겨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모양은 어머니가 어린 아기를 안고 있는 듯 합니다. 구도는 피라미드 모양이기 때문에 안정감이 있죠. 자세히 보면은 성모의 하반신이 상반신에 비해서 너무나 큽니다. 성모가 앉아 있어서 그렇지 서본다면은 키가 7피트가 넘습니다. 왜 이렇게 과장해서 만들었겠습니까? 자그마한 어머니가 다 큰 아들을 무릎에 앉힌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볼상사납겠죠. 성모의 나이가 50은 되었을 텐데 얼굴은 20, 30밖에 안 되는 처녀의 모습이고 아들보다도 더 어려 보입니다. 이럴 수가 있느냐라는 비난에 대해서 미켈란젤로는 성모는 순수하고 순결하기 때문에 젊음을 간직하고 있다라고 했답니다. 누구는 단테가 성모여 당신 아들의 딸이요 라고 말을 했다는데 그대로 조각했다고도 합니다. 미켈란젤로는 관중들이 그 당시 유명했던 어느 조각가가 이것을 제작했다고 수군거리는 소리를 듣고 그날 밤에 미켈란젤로가 조각을 했다라고 사인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고도 사인을 안 했는데 내가 하다니 하면서 후회를 하고 다시는 자기 작품에 사인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어느 정신병 환자가 내가 예수다 하면서 망치로 쳐서 팔이 떨어지고 코가 부러지고 많이 손상이 되었습니다. 고치고 나서 방탄 유리로 앞을 막았습니다. 미켈란젤로의 모세입니다. 머리에 뿔이 2개가 달려 있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은 처음에 히브리어로 쓰여졌고 후에 라틴어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히브리 성경에서 모세의 얼굴에서 광채가 났다라는 뜻을 표현할 단어들이 없어서 비유로 뿔이 난 듯 했다라고 썼다는데 이것을 라틴어로 번역을 했을 때 뿔이 났다라고 직역을 했답니다. 그때부터 모세는 뿔이 달렸습니다. 미켈란젤로의 제일 유명한 다윗입니다. 다윗 왕이 양치기로 있었을 때 이스라엘에 쳐들어온 팔레스타인의 거인 골리앗을 돌팔매 한 방으로 죽이고 골리앗의 칼로 그 목을 잘랐죠. 미켈란젤로가 이 작품을 만들기 전에 플로렌스에는 유명한 다윗상이 2개나 있었습니다. 플로렌스는
외세의 위협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플로렌스를 수호할 수 있는 상징 인물로 다윗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도나텔로의 다윗입니다. 실물 크기로 제작을 하였고 자유롭게 서 있고 앞에서뿐만 아니라 옆에서도 뒤에서도 감상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모자를 빼놓고는 완전 누드입니다. 고대 그리스와 로마 시대 이후로는 아담과 이브 이외에는 누드로 그리거나 조각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1000년 만에 처음으로 나온 작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의 칼을 들고 그 머리를 발로 밟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에서는 거인을 무찌른 영웅의 모습을 전혀 볼 수 없고 남성의 씩씩한 모습도 볼 수가 없습니다. 아름답기만 하고 남녀 양성형이고 에로틱하기만 합니다. 골리앗의 투구의 날개가 겨드랑이에 찰싹 달라붙어서 올라가서 더 에로틱합니다.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첫째, 그 당시에 니오플라토니즘이 만연했다고 합니다. 인간의 영혼은 진선 및 이상형의 불완전한 복제품에 불과하기 때문에 생전에 진선미를 추구하면서 살아야 죽어서 이상향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술가들이 특히 아름다움을 추구했습니다. 두 번째, 그 당시 플로렌스에서는 동성연애가 유행했답니다. 소녀들은 10대에 결혼을 했지만 소년들은 20대에 결혼을 했기 때문에 남자 같기도 하고 여자 같기도 한 아름다운 몸을 가진 미혼 소년들은 나이가 든 호모들의 답이 되었던 것입니다. 도나텔로도 호모였기 때문에 자신이 바라는 소년상을 조각했다는 것입니다. 또 이런 소년상을 보여줌으로써 신의 힘이 거인을 죽였다는 것을 암시했다고도 합니다. 도나텔로의 다윗이 나온 지 25년 후에 베로키오가 만든 다윗입니다. 베로키오는 다빈치의 선생이었는데 다빈치가 자기보다도 더 그림을 잘 그리는 것을 보고 붓을 버리고 조각가로 전향을 하였습니다. 도나텔로와는 다르게 옷을 좀 걸치었지만 그리고 자신만만하게 앞을 내다보고는 있지만 아직도 10대 소년의 아름다움, 선정적인 데는 다름이 없습니다. 골리앗의 머리는 머리 앞에 놓았다가 옆으로 옮겼습니다. 베로키의 다윗이 나온 지 30년이 지나서 미켈란젤로의 다윗이 나타났습니다. 도나텔로와 베로키오의 다윗이 5피트, 4피트 정도인데 미켈란젤로의 다윗은 17피트나 됩니다. 성당 높은 곳에 설치하기로 했기 때문에 아래에서 잘 보이라고 크게 만들었습니다. 너무나 잘 만들어서 시청 앞 광장에 세웠습니다. 미켈란젤로는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기 전을 택했습니다.
미켈란젤로의 다윗은 남녀 양성을 갖춘 아름다운 소년이 아니고 소년기를 벗어나서 신체가 발달할 대로 발달하고 혈기에 넘치는 우아한 청년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다윗의 손이 몸에 비해서 유난히 큰데 다윗의 별명이 스트롱 핸드였기 때문이었고 골리앗을 죽인 하느님의 손이라는 것을 강조했으리라고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손을 자세히 보면 힘줄, 뼈, 근육 하나하나가 해부하게 안 맞는 곳이 없습니다. 시체를 많이 해부했던 미켈란젤로의 실력이 여실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태리에서 플래스터 카피를 만들어서 영국에 보냈습니다. 빅토리아 여왕이 거시기를 보고 깜짝 놀래가지고 가리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무화과 잎을 조각을 해가지고 여왕이 올 때마다 가렸다고 합니다. 120년 후에 다윗이 또 태어났습니다. 이 다윗을 조각한 베르니니는 트레비 파운틴을 만들었죠. 미켈란젤로의 다윗은 르네상스를 대표하는 작품이고 베르니니의 다윗은 바로크 시대의 대표작으로 되어 있습니다. 두 시대의 작품 경향을 비교를 해보면 바로크는 진주라는 뜻인데 직선 대신에 곡선을 쓰고 수평이나 수직선 대신에 대각선을 쓰고 음악으로 비유를 한다면 멜로디보다는 연주곡을 들으려고 했습니다. 클라이막스 순간을 포착을 해가지고 강렬한 감정을 좀 더 리얼하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렇게 변한 데는 그럴 만한 이유가 또 하나 있습니다. 1000년 동안 유럽을 지배해오던 가톨릭 교회가 종교개혁으로 권위가 떨어지고 위협을 받게 되었습니다. 권위를 되찾기 위해서 자극이 필요했습니다. 성전의 건축, 조각, 벽화 이런 것 등이 더 자극적이고 더 화려하게 변해야 했던 것입니다. 미켈란젤로의 다윗은 정적인 데 비해서 베르니니의 다윗은 돌을 던지려는 클라이막스 순간을 표착을 했습니다. 거울로 자기 자신의 인상 쓴 얼굴을 보면서 조각을 했다고 합니다. 다윗은 목동이 입는 옷을 걸치고 사울 왕이 준 갑옷은 입지 않고 즐겨 쓰던 악기와 함께 밑에 놓았습니다. 어느 순간을 포착을 했는지, 어느 나이로 만들었는지, 어느 시대에 속하는지 이런 것을 알고 나면 더 흥미가 있습니다. 네. 축하합니다. 선생님 많이 고맙습니다. 방송만 고려하게 되는데
다른 뜻이네. 진짜 조심해요. 오늘만 있다고 안 할 거야. 통해서 시리아 사회 소연 커피는 일곱 보셨다고 해주셨는데 아, 갑자기 나가셨네요. 예, 갑자기 컴퓨터가 꺼졌네요. 아, 아니, 여기서, 이제 됐어요. 됐어요? 예, 예, 다시. 배터리가 없어졌던 것 같아요. 아, 예, 예. 예. 다시 들어오세요. 예, 그러면은 지금, 다시 시작을 해야 되나요? 예, 다시 시작하는데 아예 지금 한 10분 쉴까요, 그러면? 예, 지금 쉬는 게 아주 딱, 예, 예, 아주, 예. 아주 좋아요. 예, 좋습니다. 그러면 10분 동안 우리 잡담 좀 하고 쉬고, 예. 지금 우선은 들어오세요. 저를 좀 조금 좀 도와주셔야 되겠네요. 예, 도와드리죠. 처음부터 해야 될까요, 그럼? 지금 줌에 안 들어오셨으니까 우선은 다시 들어오셔야 되겠습니다. 다시 들어가요? 예. 샤파. 저 준비하시는 동안 여러분들 이야기 나누시지요. 우리 조경호 회장님 수첩 만든 얘기나 좀 해주시고요. 예, 하도 많이들 그동안에 진전 사항이 잘 전달이 돼가지고 여러분들이 뭐 마지막 그 수첩 모양까지도 다 보셨을 거예요. 각자 자기 모양도 확인하고 그게 다 부족한 게 있지만은 뭐 2%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여러분께서 다 인내해 주시고 잘했다고 박수 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중으로 최종본이 넘어가면 이제 인쇄 작업에 들어가서 아마 12월 초에는 저희들이 발송할 준비가 될 걸로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손에 누구에게나 다 전달될 수 있도록 우편으로라도 다 각자한테 보내드리려고 하니까 기다려 주시고요. 혹시나 12월 달에 무슨 모임이 있다든지 그러면 그런데 좀 여러 번을 보내가지고 거기서도 좀 여러분께 전달되는 기회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기다리실 텐데 그 모양을 보니까 마지막 나오는 모양이 저도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같이 즐길 수 있는 기회가 돼서 좋고요. 앞으로는 어디서든지 서로 만나서 대면을 하면서 좋은 우정을 나눠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러면 계속 할까요? 조금 더 쉬어요? 잠깐만요. 어떻게 내 비디오도 그냥 깜빡깜빡해요. 됐습니까? 예, 됐습니다. 지금 다시 들어오셨습니다. 보여요? 잘 보입니다. 예. 예, 아유, 죄송합니다. 제가 이 배터리가 다 나갔었거든요. 그러면은 다시 시작을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어느 순간을 포착을 했는지, 또 어느 나이로 만들었는지, 또 어느 시대에 속했는지, 뭐 이런 것들 알고 나면은 흥미가 더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했죠? 예, 자, 베르니니 작품을 2개를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아폴로와 다프니라는 것입니다. 큐피트는 아폴로한테 사랑의 화살을 쏴서 다프니를 사랑하게 만들고, 다프니한테는 둔탁한 화살을 쏴서 아폴로를 싫어하게 만들었습니다. 예. 다프니는 아폴로가 쫓아오자 도망가면서 아버지 신에게 도와달라고 청합니다. 아폴로가 다프니를 붙잡는 순간 다프니의 손과 머리카락은 잎으로 변하고 몸통은 바크로 변해서 나무가 되는 것입니다. 다프니가 잎으로 변하듯이 대리석이 잎으로 변한 것을 보면서 로마 사람들은 기적이라고 감탄을 했습니다. 데레사 성녀의 황홀경입니다. 몇 시죠? 10시 반 하면. 데레사 성녀는 16세기 스페인의 유명한 수녀였는데 맨발의 수녀원을 만들었습니다. 데레사 성녀는 자주 발작을 했는데 예수와 천사들을 보았다고 했고, 가끔 몸이 공중으로 떠 올라가서 붙잡아 달라고 했답니다. 데레사 성녀가 구름 위에 있습니다. 천사가 옷을 들추고 가슴에 화살을 꽂았다가 빼자마자 고통이 극심해서 신음을 하지만 고통으로 인한 감미로움이 넘쳐 흘러서 황홀한 경지에 들어갑니다. 하느님의 위대한 사랑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녀의 눈은 감겼고 입술은 반쯤 열렸고 손은 축 처져서 구름 위로 쓰러질 찰나입니다. 오페라 하우스처럼 양편 벽 2층에 박스 시트를 만들어서 이 성당 주인인 추기경 가족들을 조각해 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제대 앞에 가면 앞에 있는 조각과 양쪽 옆에 있는 조각에 둘러싸여서 우리도 조각의 일부가 되는 것입니다. 천정을 뚫어놓았기 때문에 햇빛이 내려와서 황금색 광선들을 밝혀주어 데레사 성녀는 더 돋보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크입니다. 지금까지는 르네상스와 바로크까지를 보여드렸고, 지금부터는 로당을 감상한 후에 20세기로 들어가겠습니다. 로당은 현대 조각의 선구자로 알려져 있죠. 로당의 초기 작품 청동시대입니다. 석기시대에서 청동기로 들어간 인간을 깊은 잠에서 깨어나고 있는 청년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 작품이 사람과 너무나 같았기 때문에 실제 인물을 플래스터로 찍어서 만들었다는 악평을 받았습니다. 기다 아니다로 들썩하는 바람에 더 유명해졌습니다. 로댕의 완숙기의 작품 칼레의 시민들입니다.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몸소 실천하였던 프랑스 칼레시의 6명의 시민입니다. 노블레스 오블리주란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시겠지만 돈을 많이 벌었다든지 권력을 쥐었다든지 명예를 얻었다든지 해서
특권 계급에 속하게 되었다면 남을 도와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정신은 오래전부터 있었지만 이 말은 발자크가 처음으로 썼다고 합니다. 재산을 사회에 반환한 사람들이 많죠. 그 중에 데일 카네기는 부자인 채로 죽는다는 것은 수치로다라고 말했답니다. 목숨을 바친 사람도 있습니다. 아우슈비츠 컨센트레이션 캠프에서 몇 명이 탈출을 했는데 벌로 10명을 죽이기로 했습니다. 한 명이 뽑히자 나는 아내도 있고 아이들이 있는데 하면서 통곡을 했습니다. 그러자 콜베 신부가 대신 죽겠다고 나와서 목숨을 바쳤습니다. 이 신부는 후에 가톨릭 성인으로 추대를 받았습니다. 프랑스와 영국 간의 100년 전쟁 때 일어난 일입니다. 영국 왕은 영국군에게 끈질기게 대항하다가 항복한 칼레 시민들을 몽땅 죽이려다가 마음을 바꾸고 모든 시민들의 안전을 보장하겠으니 시민들 중에 6명을 뽑아와라. 그들만 처형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돈이 많은 생피에르가 자진을 했고 뒤따라서 시장, 법률가, 고위 관료 등등이 나왔습니다. 이 6명은 죽을 준비를 하고 목에 밧줄을 메고 성문 열쇠를 들고 자루옷을 입고 나오게 됩니다. 로댕은 이 순간을 묘사한 것입니다. 로댕은 이들을 영웅의 위풍당당한 모습으로 묘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죽음 앞에서 고뇌하는 약한 인간의 두려운 감정을 표현했습니다. 고개를 떨구고 머리를 감싸쥐 얼굴이 일그러지고 이런 표정입니다. 로당이 42살이 되었을 때 18살이 된 까뮤 클로델이 견습생으로 들어왔습니다. 까뮤는 어려서부터 흙으로 조각을 만들어 온 우수한 조각가였습니다. 처음에는 제자 겸 모델로 시작을 했다가 동료 조각가가 되었고 영감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공동으로 제작을 하다가 24살의 나이 차이에도 불구하고 연인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로당은 로즈와 20년 동안 동거를 하고 있었습니다. 로즈는 글을 읽을 줄도 모르던 싹바느질하던 여자였습니다. 모델도 하면서 가난했던 로댕을 극진히 보살폈고 아들을 낳아 키우고 있었으며 로댕의 병든 아버지를 돌보아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당과 까뮤의 사랑은 익어가서 그들은 둘의 사랑을 작품으로 만들었습니다. 예를 들면 로댕은 Kiss, Eternal Springtime, 까뮤는 사쿤탈라, 왈츠 이런 것들을 조각을 했습니다. 로당은 로즈를 버리고
까미와 결혼을 하겠다는 각서까지 썼지만 10여 년이 지나도록 또 까뮤가 임신을 했어도 조강지처나 다름이 없는 로즈를 버리지 못했습니다. 까뮤는 자신의 심경을 이 조각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나이가 지극한 여인이 한 남자의 팔을 잡고서 끌고 있습니다. 이 중년 남자는 체념한 듯이 그녀가 이끄는 대로 발을 떼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련을 못 버리고 뒤에 있는 여인에게 뻗은 손을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편 젊은 여인은 무릎을 꿇은 채 그에게 가지 말라고 애원하듯이 두 손을 뻗어서 떠나는 그를 잡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로당은 사생활을 표현한 이 조각을 보고 까뮤를 버렸습니다. 까뮤는 10년 이상 청춘을 다 바쳐서 사랑을 했는데 로당으로부터 버림을 받고 정신 이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신병원에 들어가서 30년을 지내다가 죽었습니다. 반면에 로즈는 로당과 53년을 살다가 드디어 결혼을 했는데 결혼한 지 2주일 만에 죽었고 로당은 9개월 만에 죽었습니다. 관심이 있으신 분은 1988년에 나온 영화를 보십시오. 감동적인 영화입니다. 20세기로 들어갑니다. 현대의 미켈란젤로라고 불리우는 헨리 무어. 이 사람은 비스듬히 누운 여인으로 잘 알려져 있죠. 마야의 유물과 그리스 조각에 나오는 비스듬히 누운 여인에서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1930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둘로 갈리기도 하고 셋으로도 나누었습니다. MIT 교정에는 3조각으로 된, 또 하버드 대학교 교정에는 4조각으로 된 여인이 비스듬히 누워 있습니다. 무어는 시간이 지나면서 작품을 다르게 설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생각을 먼저 하고 만들었는지 만든 후에 설명을 붙였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왼편 작품에서는 처음에는 눕혀놓고 보트 모양이라고 했는데 나중에는 세워놓고 토템 머리라고 했습니다. 이게 여성의 성기이지만 관중들을 난처하게 만들지 않으려고 엉뚱한 이름을 붙였으리라고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오른편 작품은 양들이 그늘에서 쉬고 몸을 비비라고 만들었다는데 누가 양 한 마리가 딴 양을 올라탄 것 같다라고 하니까 마음대로 생각하시구려 라고 대답을 했답니다. 같은 시대에 마리니는 말 탄 남자를 평생 조각을 했습니다. 팔, 다리, 거시기 모두 뻗어 있고 말 목도 뻗어 있습니다. 베니스에 있는 페기 구겐하임 미술관 앞 광장에 설치했는데 일요일에 성당 가는 여인들이
돌게한 것이기 때문에 눈살을 찌푸렸답니다. 그래서 일요일만은 거시기를 빼놓았다고 합니다. 20여 년 동안 쉬지 않고 만든 작품입니다. 인조천으로 덮어 씌우는 조각가도 있었습니다. 이 부부는 같은 날에 태어났다는데 모든 것을 자비로 충당을 하면서 공원, 해변, 산, 바다를 덮어 씌웠습니다. 다리, 성, 나무, 뗏목, 가지가지입니다. 덮어 씌웠다고 쉬울 것 같지만 대부분 준비 과정이 몇 년이나 걸렸답니다. 그들의 말에 의할 것 같으면 작품에 심오한 뜻이 있는 것이 아니고 잘 알려진 축조물을 새로운 모양으로 보면서 아름다움을 감상하고 즐거워하자는 것이 목적이라고 했습니다. 이 조각가 부부가 60년 전부터 파리 개선문을 한번 덮어보려다가 실현하지 못하고 작년에 죽었습니다. 금년에 이 부부의 소원을 들어주었습니다. 이 사진은 공사 현장을 타임랩스 비디오로 찍은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9월과 10월 사이 16일 동안 전시를 했습니다. 이제 거진 다 끝나갑니다. 인도에 있는 힌두교 사원과 파리 교회에 있는 페르 라쉐즈 공동묘지를 방문하겠습니다. 힌두교에서는 10세기에 사원을 85개나 지었다는데 지금은 22개만 남아있답니다. 이 사원들은 건축 벽을 수많은 누드로 장식을 해놓았다고 하는데 에로틱할 뿐만 아니라 별별 성교 자세를 다 조각해 놔서 간디가 모두 긁어버리자고까지 했답니다. 성스러운 사원을 왜 이렇게 만들었겠습니까?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첫째는 카마를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카마라는 것은 힌두교에서 말하는 인생의 목적 4가지 중 하나인데 관능적 쾌락, 성욕입니다. 둘째는 첫째 설명과 상반이 되는데요. 이런 조각만 보느라고 사원을 빙빙 돌다 보면 성스러운 사원 안에 못 들어가듯이 욕정을 버려야만 극락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였다고 합니다. 페르라쉐즈 공동묘지에는 쇼팡을 위시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 인사들이 많이 묻혀 있고 별별 조각이 다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름다운 숲으로 쌓여 있어서 조각공원 같습니다. 한나절을 잘 보낼 수 있죠. 이 비석은 오스카 와일드의 비석입니다. 특이한 것은 사람들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유리로 막아 놓았습니다. 왜 유리로 막아 놓았느냐 하면은 수많은 오스카 와일드의 여성 팬들이 키스를 했기 때문입니다.
왜 키스를 했느냐 하면 오스카 와일드는 그의 작품에서 신약 성경에 나오는 살로메를 요부로 만들었습니다. 살로메는 세례 요한에게 키스하자고 했는데 거절을 당했습니다. 화가 나서 헤로드 왕에게 세례 요한의 목을 달라고 한 후에 요한의 입술에 키스를 하였던 것입니다. 벌금을 만불로 정했어도 계속 키스를 하고 천사의 거시기까지 뽑아갔습니다. 그래서 유리로 접근하지 못하게 했던 것입니다. 오스카 와일드 묘비에서는 천사의 거시기가 잘렸다고 했는데 살아있을 때 거시기가 잘려서 이 묘지에 묻혀 있는 철학자도 있습니다. 아벨라르는 12세기에 유명한 철학자로 논리학으로는 중세기 1000년 동안 따를 자가 없었다고 합니다. 아벨라르는 20살 넘게 어린 엘로이즈의 가정교사였습니다. 사제간의 사이가 연인의 사이가 되었고 임신까지 하였습니다. 엘로이즈의 작은아버지는 너무나 화가 나서 부하들을 동원, 자고 있는 아벨라르 침실에 쳐들어가서 거세를 해버렸답니다. 이 사건으로 아벨라르는 수도사가 되었고 엘로이즈는 수녀가 되었습니다. 평생 떨어져 살면서 편지로 사랑을 했답니다. 나폴레온의 부인 조세핀이 이들을 너무 측은하게 생각을 해서 400년 동안 따로 묻혀있던 이 비련의 한 쌍을 이 묘지에 같이 묻어주었다고 합니다. 이것으로 3만 년 하고도 1시간 동안의 조각 역사를 마치겠습니다. 듣고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 이제 언뮤트 하시고요. 혹시 질문 있으면 이 시간 한 10분 정도 질문하고 끝내도록 하지요. 오늘은 거시기에 대한 말씀이 많았습니다. 예, 어떻게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그래서 토목을 하신 분이 이제 이 그림, 조각 이런 데 굉장히 관심을 갖고 하신 것 같아요. 예, 언제부터 이 토목을 하신 분이 언제 예. 이렇게 예술 쪽에 관심을 가져가지고 예. 깊이 있게 이렇게 스터디를 하셨는지. 뭐 전부터 그저 관심이 좀 있어서 이것 보고 저것 보고 뭐 듣고 뭐 그러다 보니까 예, 조각에 관해서 한번 써보자 해가지고 지난 몇 달 동안 유튜브 모두 예, 보고 듣고 읽으면서 슬라이드 쇼를 준비해 왔습니다. 교수님, 예, 안녕하셨어요. 예, 네. 감사합니다. 예, 우리 이 장영복 박사님 이 얘기를 듣다 보니까 우리 중고등학교 때 최경화 선생님이 이런 비슷한 말씀을 많이 하셨거든요. 예. 그때 생각이 솔솔 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자, 그러면 들어가도 되죠? 예, 다른 질문이 없는 것 같아요. 예. 예, 그러면 감사합니다. 모두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잘 계십시오. 쉬세요. 감사합니다. 네. 녹음은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예, 잘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